안녕하세요, 신성진입니다. 오늘은 은퇴자산 잘 지키고 잘 남기기 라는 제목으로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우리 얘기를 하는데, 돈을 잘 우리가 모아서 잘 운영해서 은퇴자산을 만들었으면 그 돈을 연금으로 쭉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잘 받아야 되는데, 그 사이에 우리 은퇴자산을 좀 갉아먹는, 손해를 끼치는 큰 위험들이 있습니다. 그냥 투자에 대한 위험 이런 거 말고 조금 다른 형태, 외부로부터 오는 위험들이 있는데, 그 네 가지 위험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돈이 많으면 뭐가 찾아오냐면 늘 사람이 찾아오죠. 그래서 빌려달라, 도와달라, 투자해라, 이런 사람들이 오는데, 이제 그게 늘 위험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질병, 사고, 이게 우리가 자산을 계속 지키는데도 문제가 되고, 소득을 계속 벌어야 되는데도 문제가 되고, 치료비로 나가기도 하는데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세금, 그냥 각종 우리가 법과 제도를 지키는 것에서 오는, 지키지 못한 데서 생기는 그런 재정적인 손실들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사기. 이거 이제 젊었을 때야 사기 당한 것도 어떻게 좀 극복을 할 수 있지만, 나이 들어서 은퇴하고 난 다음에 사기하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크게 네 가지 위험으로 있는데, 이 네 가지 위험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표로 나누어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관계적 위험, 신체적 위험, 제도적 위험, 사기적 위험, 이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각각의 위험 리스크가 있고, 그 다음에 손실이 있고, 대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적 위험은 가족관계, 지인 간의 동거래, 돈 빌려달라 이런 것들, 동업하게 되고 이런 데서 경제적인 손실의 위험이 있고요. 관계가 파괴되거나 세금 문제가 되거나 또 금전적인 손실들,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고, 이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상속 정리 플랜이란 같은 것들을 미리 좀 수립하든지, 아니면 서류화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그냥 너하고 나 사이에 돈 빌려줄 때 차용증 안 쓰고, 동업할 때도 그냥 잘해주면 되지, 이런 것들이 항상 문제가 생기니까 상속 정리 플랜을 수립을 하고 서류를 작성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체적 위험은 질병, 사고, 사망, 후유장애,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일단 치료비가 들어가는 게 문제고요. 그 다음에 또 소득이 단절되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일을 하시다 보면 최근에 늘 그런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은퇴 후에도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소득 단절이 문제가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다른 자금을 모아서 해결할 수도 있지만, 가장 좋은 부분들이 보험 플랜을 통해서 준비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법과 제도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위험 같은 경우는 세금, 벌금, 수수료 등 재정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거는 미리 보고 어떻게 하면 절세 플랜을 수립하든지, 아니면 제도나 시스템을 잘 안 다음에 연금 포트폴리오를 잘 짜면 손실을 좀 줄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금융사고,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이런 것과 관련된 사기적 리스크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면 금전적인 손실도 큰 문제가 있고, 심리적인 손실도 문제가 되겠죠. 그것에 대해서 잘 예방을 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들을 다 드리면 좋겠지만, 시간이 한정이 있으니까 세 가지 플랜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100세 시대 보험 설계 제대로 하기. 그래서 건강보험하고 실손보험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합리적인 보장 설계하는 법이 무엇인지 개념들을 좀 소개해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100세 시대 상속과 정액 설계하는 법. 너무 많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핵심이 뭔지를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100세 시대에 알아야 될 연금 소득세하고 연금 포트폴리오란 개념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연금이란 게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출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셨을 건데, 어떻게 인출을 해야 우리가 세금도 좀 줄일 수 있고 또 연금도 더 받을 수 있는지 아이디어를 한번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 연금 자산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또 세금 플랜을 세우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가 100세 시대 보험 설계 제대로 하기인데, 이제 보험이라는 걸 딱 생각을 하면 일단 머리도 아프고 이런 것들이 많으실 건데, 일단 우리가 은퇴한 이후에 보험을 디자인을 다시 한번 해보고 리모델링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때 우리가 유념해야 될 세 가지 트렌드가 있습니다.
하나 뭐냐면 메디컬라이제이션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전에는 병원에 가서 해결하지 않았던 많은 것들을 병원에서 해결해가는 상태, 심리적인 문제나 사회적 현상들을 뭐 옛날에 나이 들면 뭐 좀 우울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머리도 빠지고 뭐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꼭 병원에 안 갔던 일들도 우리가 자꾸 병원에 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큐어에서 케어. 옛날에는 어떤 병이 걸렸다. 뭐 암이나 뭐 다양한 질병들이 있잖아요. 당뇨라든지 어떤 질병들이 생기면 치료하는 게 중요했죠. 근데 이제는 관리하는 게 중요한 시대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트렌드의 변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암 걸렸다고 해서 바로 죽냐 사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잘 관리해서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아가냐,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됐으니까. 근데 통상 보면 치료보다 관리가 돈이 좀 더 많이 들어가더라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건강보험 재정 악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 재정을 많이 얘기하고 파산하고 고갈될 것에 대해서 걱정들 하고 있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측면에서는 국민연금보다 더 심각한 문제, 그리고 노인들의 삶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게 건강보험 아니야?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속에서 건강보험 재정 악화가 되면 이게 실손보험하고도 관련이 되고 노후 의료비 관련이 되기 때문에 100세 시대의 의료 보장이 중요해지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플랜을 수립하고 준비를 하느냐가 정말 우리 노후의 삶에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보험 설계를 다시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근데 약간 우리가 조금 오해하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우리가 의료비라는 측면들로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영수증을 보면 실제 급여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본인 부담금과 공단 부담금이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본인 부담금 1,500원, 공인 부담금 11,000원 이렇게 돼 있죠. 엄청나게 많은 부분들을 어디서 실제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냐면 의료보험,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비급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주 오랫동안 통계를 낸 걸 보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는 돈이 100이다, 예를 들어 1억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 구성을 어떻게 되어 있냐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비급여라는 부분들이 14.5%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급여에서 실제로 내가 부담하는 부분들이 19.9%. 그래서 합치면 한 34% 정도를 내가 부담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65.7% 정도는 어디서 부담하고 있냐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이 그냥 부담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의료보험료를 계속 내고 있으니까 이제 부담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내는 14.5%의 비급여, 그 다음에 19.9%의 본인 부담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걸 우리가 어디서 부담을 하게 만들고 있냐면 실손보험을 통해서 처리하고 있죠. 그래서 본인 부담금의 90%는 실손보험료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가 신청을 하면. 그리고 실제로 10% 정도만 실제 우리 통장에서 돈이 나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비급여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4세대 실손보험에서 80%는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되고, 나머지 20%만 실제 내가 돈을 내고 있는 거죠. 그거를 비율로 계산을 해보면, 물론 케이스마다 엄청 다르죠. 사실은 급여에서 부담하는 부분에 더 많은 경우도 있고 개인 부담이 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걸 5년째 통계를 내보니까 사실은 본인 부담에서 2%만 내가 부담을 하고 있고, 실손 비급여에서도 3%만 내가 부담을 하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전체 의료비 비용이 1억 발생했다. 그러면 실제로 내가 부담하는 비중은 5%가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료비를 걱정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생각보다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돈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통계가 보여주는 현실이에요. 우리 일단 저거를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 자, 그러면 보험 들 필요도 없는 거야?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하시면 좋은데,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공적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 국민들이 가입하고 있는 실손보험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또 추가로 가입하는 민영보험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같이 통합적으로 우리가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손보험을 먼저 보면 사실은 실손보험은 뭐 제2의 건강보험이라 할 정도로 3천만이 가입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이고 그 보험 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 그래서 입원이나 통원 치료 시 우리가 의료비로 실제 내가 부담한 금액을 보장해주는 실제 손해를 보장해주는 보험이 실손보험입니다. 그래서 실손보험만 있어도 사실은 병원비의 80, 90%는 보장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실손보험은 가입하고 계실 거고 당연히 가입을 하셔야 되는 보험이기도 하죠. 자, 근데 실손보험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 92년도에 나왔을 때 그때 1세대 보험이라는 게 있었고요. 지금은 2021년도부터 4세대 보험인데 이게 조금씩 달라져 왔습니다. 이걸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려면 이것만 해도 뭐 엄청나게 말씀을 많이 드려야 되는데 일단 핵심은 뭐냐면 자기 부담금이 처음에 나왔을 때 0%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10%, 20%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급여의 20%는 개인 부담이고 비급여의 30%는 개인 부담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실은 자기 부담금이 점점 커지면서 보장은 좀 약화가 된 거죠. 근데 이게 왜 약화가 됐냐면 보험료가 계속 갱신되면서 너무 올라가니까 이거 도대체 감당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오면서 그러면 보장은 좀 줄이고 보험료도 좀 줄이자 라고 하는 개념으로 계속 변화가 되어져 왔습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1세대, 2세대 가입하셨던 분들은 사실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보험료가 급등하는 걸 감당하기가 좀 힘드실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지금 4세대 또 내지는 5세대가 나온다면 5세대로 변경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게 현실적인 예측입니다. 그러면 전부 다 뭘 가지고 봐야 되냐면 4세대 실손을 가지고 고민해야 되겠네 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의견이죠. 그러면 우리가 비급여 20%, 급여 20%, 비급여 30%라는 개념 가지고 아마 우리가 건강과 관련된 보장을 받게 될 건데, 근데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우리에게 병원비 지출을 도와주는 그런 안전장치들이 또 있습니다. 이걸 조금 알면 더 좋은데요. 산정특례 제도라는 게 있죠. 그 산정특례 제도는 뭐냐면 고액의 비용과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특정 질환을 치료할 때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그 금액을 또 경감시켜 주는 거죠. 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그 본인 부담금을 더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산정특례 대상자가 되면 그 특례 대상이 되는 질환으로 입원이나 뭐 외래 통원을 했거나 이랬을 때 내는 비용의 0%에서 10%만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료 그 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것보다 더 경감을 해주는 거죠. 그 대상이 있는데 뭐 중증 질환자, 그 암, 중증 화산자, 뇌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 외상환자 이런 질환들이 있고요. 이게 질병에 따라서 적절하게 기간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희귀 중증 난질환 질환자나 암 환자 이런 사람들은 5년까지 하고요. 뭐 화상 같은 건 그렇게 오래 안 가니까 1년 이런 식으로 1년에서 5년까지로 이렇게 구분돼서 제공을 합니다. 이거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병원에서 대상자가 되면 다 내가 특별하게 조치를 안 해도 그 신청을 해서 대상이 되고 있는데 혹시 그 확인해 보는 거는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 산정특례라는 제도가 있어서 생각보다 우리가 병원비를 적게 지출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게 또 있어요. 이건 뭐냐면 연간 본인 부담금, 비급여나 선별급여 등 이런 거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 금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서 정해진 이 상한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나중에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상한의 기준들이 1분위, 2, 3분위, 4, 5분위에 따라서 다르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에 그 120일 초과 입원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내가 내는 금액이 따로 이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합산을 해서 내 상한선 금액이 이제 정해집니다. 그럼 그 금액에 따라서 초과한 부분들은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의 안전장치가 있는 거죠. 세 번째 또 안전장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자기 부담 상한제라고 하는 건데, 아까 본인 부담 상한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는 실손보험 가입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제도예요. 이게 뭐냐면 실손보험 가입자는 이제 보험회사하고 연결된 건데, 기준 이 연간 기준으로 최대 200만 원까지만 부담하고 200만 원 초과 금액은 보험회사가 부담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까 실손보험이란 게 이게 변화가 일어나면서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요것도 좀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1세대는 어차피 자기 본인 부담금이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2세대는 급여나 비급여나 다 적용되는 걸로 됐고 3세대도 그렇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2세대, 3세대는 다 15년 뒤에 재가입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나가면 결국은 뭐가 되냐면 다 4세대 적용을 받게 돼요. 근데 4세대는 이 자기 부담 상한제를 적용할 때 비급여는 빼버렸거든. 그래서 사실 우리가 200만 원 이상 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가 이 비급여를 제외하면 그렇게 많지 않거든. 사실 비급여 때문에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핵심이 뭐가 됐냐면 안전장치 1, 2도 마찬가지고 3도 마찬가지고 전부 대상이 뭐가 돼버리냐면 결국은 급여에서 내가 낸 돈 부분만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급여 부분은 대상이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좀 전략을 세울 때 건강보험하고 실손보험을 이해를 하고 그거에 기초한 의료비 보장 설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건강보험을 가입해보면 실제로 특약이 100몇십 개가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뺄 게 있고요, 추가할 게 있고 좀 보완할 게 있습니다. 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기존에 있는 보험 가입을 하나도 안 드신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들 중에서 보험료를 좀 빼서 제대로 된 보장에 쓸 수 있는 보험료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어떤 보험을 빼는 거냐라고 했을 때 기준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뭐냐면 실손 대체 가능 항목, 가성비가 좀 낮은 항목들을 먼저 빼자. 예를 들어서 비교하면 암 수술을 1,000만 원을 가입했을 때 보험료가 14,550원이라고 했을 때 암 입원도 우리가 따로 설계할 수 있잖아요. 그럼 8,999원. 그 다음에 암 통원 1,000만 원 가입할 때도 1,222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암 진단비가 13,000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암 진단을 받으면 무조건 1,000만 원을 받죠. 근데 암 진단을 받았다고 100% 수술하진 않습니다. 암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오랫동안 입원하거나 통원을 엄청나게 많이 해서 통원비와 관련된 걸 다 받을 만큼 그렇게 통원기간이 길지 않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럼 진단받으면 진단비는 무조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제로 발병을 했더라도 내는 보험료에 대해서 보장이 적고, 또 내지는 보장 확률이 낮은 거, 실손보험으로 대체했을 때 큰 피해가 없는 거, 사실은 수술하고 입원하고 통원했을 때도 다 받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제외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부분들 좀 더 보장해야 되는데, 실손으로 대체할 수 없는 거, 건강보험에서도 보장받고 실손보험에도 보장받지만 사실은 대체할 수 없는 것도 있으면, 그게 뭐냐면 소득보전, 소득단절과 관련된 위리스크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실손보험에서 커버해주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과 관련돼서 치료비는 보장을 해주지만 건강관리 비용이나 그 다음에 암,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이 났을 때 간병 비용 이런 것들은 커버해주지 않는데, 이게 우리에게 진짜 심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치료비 외의 경제적 손실 부분들은 사실은 대체 불가능하죠. 실손보험하고 전혀 상관없는 지출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준비를 따로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실손에서 나오긴 하는데 좀 이렇게 추가적인 보장이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대부분 어떤 거냐면 비급여와 관련된 부분들이죠. 그래서 3세대와 관련된 부분들도 2035년 5월에 다 중단이 되기 때문에
그 당시의 실손보험으로 다 가입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한 10년 지나면 거의 대한민국 실손보험가입자들은 전부 4세대가 된다고 보는 게 맞죠. 그러면 고급여, 고비용 이런 치료비라는 부분들도 따로 좀 보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지혜롭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기초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보장이라는 게 어떤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중요한 진단비 위주의 보장 설계, 비급여 진료비에 대비한 보장 설계가 제대로 하는 보장 설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은퇴를 하시면서 또 내지는 은퇴를 앞두고 계실 때 한 번 정도의 보험 리모델링 상담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게 보험료가 자꾸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보장 설계를 되게 잘 디자인을 하셔야 되는데 그럴 때 진단비 위주의 보장 설계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비급여 진료비에 대비한 보장 설계, 이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좀 설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설계야 좋은 설계 상담사를 만나서 디자인을 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 원칙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좀 구체적으로 설계사하고 상담해서 이런 중심의 보장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각자에게 맞는 보장 설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거는 어떤 거냐면 상속과 증여 설계학입니다. 100세 시대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봤을 때 돈과 관련된 그걸 어떻게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어떻게 잘 남겨주냐가 중요하거든요.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절한 세제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하는데 조금 몇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서 거의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55%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나라가 50%에다가 뭐 대주주 상속할 때 추가로 내고 이러면 최대 65%까지 간다 그러니까 사실은 상속세와 관련된 비율은 우리나라 좀 아주 높은 거죠. OECD 평균 세율이 15%라고 국회 입법조사에서 난 자료에 보면 나와 있으니까 뭐 낮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상속세 플랜 미리 준비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 그 설문조사를 해보면 이런 정도의 얘기들이 나옵니다. 세금 부담 줄여야 되고요. 자녀들에게 경제적 안정 제공을 하기 위해서 또 내지는 그 상속과 증여 플랜들을 하면서 노후 생활 자금 원화 운용들이 방해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또 법적 문제와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족 간의 긍정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 다음에 건강 악화에 대한 대비 그 다음에 자산관리 부담을 줄이기 뭐 이런 얘기들 쭉 하세요. 자, 근데 이 중에서 어떤 부분들이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한테는 제일 그래 저것 때문에 상속 설계 꼭 해야 돼 라고 생각이 드세요? 저는 세금 부담도 중요하고요. 자녀 경제적 안정도 중요하고 노후 생활자금 원화 운용도 중요하지만 법적 문제 그리고 가족 간의 긍정적인 관계 유지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속 간의 분쟁이 이러면 뭐 재벌들 얘기만 하게 되지만 사실 이렇게 잘 자세히 보다 보면 1,000만 원, 2,000만 원 때문에 가족 관계가 정말 안 좋아지고 이런 경우 많거든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개념들을 좀 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상속 증여 플랜이 필요한 이유에서 상속 비율, 법정 상속 비율과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속을 할 때 어떤 기준에 따라서 상속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유언에 따라서 지정 상속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A, B, C 우리 세 자녀들이 있는데 A, B한테만 할래 라고 하면 그거에 따라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유언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가족들끼리 모이죠. 우리 이렇게 협의하자라면 그 협의대로 됩니다. 근데 이 협의에 따라서 안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럴 때는 법정으로 법정 지분대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는 1.5, 자녀는 1 이렇게 되는 거죠.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미리 상속과 관련돼서 가족들끼리 잘 이해를 하고 얘기를 하고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는 요렇게 할 거야 라고 유언을 남기는 게 제일 합리적인 거죠. 그 다음에 그게 유언이 없다라고 하면 가족들끼리 뭐 잘 협의를 해서 그냥 그동안에 뭐 우리 형이
부모님 잘 모셨으니까 좀 더 가져가. 이런 식으로 협의가 되면 또 그 다음에 아주 좋은 사례가 되겠죠. 이제 그게 안 되면 싸우게 됩니다. 싸우게 될 때는 우리가 법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면 좋겠죠. 그럴 때 우리가 유류분 제도라는 걸 좀 기억을 하면 좋겠는데, 이 제도가 법적으로 좋으냐 나쁘냐, 뭐 바람직하지 않았냐, 이거는 뭐 되게 논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변화될 가능성도 있죠. 근데 유류분 제도라는 게 있는데, 오랫동안 부모를 부양한 자녀가 있고 결혼 후 인연을 끊고 살던 자녀가 있습니다. 그 결혼 후 인연을 끊고 살던 자녀가 아버지 돌아가셨던 얘기를 듣고 상속, 자기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논리적으로 또 내지는 우리가 심정적으로 보면 왜 그런 자녀한테 돈을 줘야 되냐,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법은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부모를 부양하고 돌본 자녀에게 부모 입장에서는 인연 끊고 살던 자녀에게 왜 상속을 줄 거 싶겠어요. 그래서 그 자녀에게 전부 다 줄 거야 라고 유언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속세법 체계는 전혀 그 상속을 못 받은 자녀한테도 자기 지분의 50%는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억 자산을 남기고 자녀가 2명이라고 했을 때 배우자가 1.5니까 배우자가 1.5, 자녀 1 해서 전체가 3.5라고 했을 때 배우자는 3.5분의 1.5를 받아서 12억을 받고요. 그 다음에 자녀는 한 명당 8억 5,700만 원씩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인연을 끊고 살던 자녀도 소송을 통해서 아버지는 안 준다 그랬지만 그 중에 절반은 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미리미리 대비를 하면 조금 더 자녀분을 줄이거나 뭐 이런 것들은 또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 정의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크게 보면 3가지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들이 생깁니다. 그 과정 속에서 가족 갈등이나 상속 재본 비율 문제가 돼서 되게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들이 생기는 거죠. 그 결과들을 가족 갈등이나 상속 자산 배분 비율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내가 원하는 결과로 바꾸려면, 그 원하는 결과대로 그대로 진행되게 하려면 미리 플랜을 수립하고 유언장을 작성하고, 아니면 유언장 작성하면서도 미리 정리를 하든지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배우자 노후 문제가 생기죠. 우리가 상속을 할 때 세금만 가지고 생각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고민들 속에서 생존 배우자, 옛날에는 뭐 은퇴하고 미리 사망하는 선사망 배우자 이후에 한 5년, 10년 살았더라면 지금은 수명이 길어서 아주 오래 살 수 있는데 그 배우자 노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리 준비하느냐, 아무 준비 없이 상속 문제가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엄청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준비하는 게 상속 플랜입니다. 그래서 언제 누구에게 얼마나 줄 거냐, 그리고 그거를 미리 줄 거냐 나중에 줄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미리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걸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난 별 조세상이 없어서 그 상속 대상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사실은 우리가 공제하고 나서 1억이 넘어가면 상속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자산이 없더라도 우리가 투자를 통해서 잘 자산이 불어나다 보면 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2024년 9월에는 상속세를 안 낼 수 있는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 자산이 불어나고 이런 과정에서 상속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1억에 10%, 그 다음에 5억까지 20% 이게 됐는데 지금 한창 논란이 막 되고 있죠. 1996년도에 된 거니까 너무 오래된 거 아니냐. 이 과표라는 게 너무 옛날이다. 그래서 지금은 집만 한 채 있어도 다 상속세 대상이 돼야 되는 현실은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좀 바뀌긴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상속 정리나 이런 부분 하실 때도 요 바뀐 걸 보시면서 좀 준비를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상속이나 정리업 문제를 생각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정리를 미리 해서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것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그걸 하실 때 다 주면 안 돼요. 여러분 리어 왕 이야기 아시죠? 셰익스피어가 만든 지연 4대 비극 중에 하나가 리어 왕인데, 리어 왕이 은퇴를 안 해도 되는데
은퇴라고 이제 나 놀고 먹어야지 이러면서 은퇴하고 그 왕권을 세 자녀에게 다 나누어 주기로 합니다. 근데 나누어 주는데 첫째 딸, 둘째 딸은 아빠, 제가 아빠 잘 모실게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막내 딸은 아니, 뭐 있는 그대로 잘 모시겠다고. 근데 저는 결혼하면 또 남편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겠지만 어쨌든 저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이러면서 되게 건조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리어 왕이 정신을 거의 잃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 둘째한테만 왕권과 권리와 땅을 다 물려주고 셋째한테는 이 못된 것, 그 정도밖에 말 못해 이러면서 나가!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은퇴하고 나서 첫째, 둘째한테 버림받고 정말 비참하게 죽어가고 그 아빠의 그 얘기를 듣고 막내딸만 그 아빠를 구하기 위해서 프랑스에 시집을 갔다가 전쟁을 일으켰는데 또 져요. 비극이기 때문에. 그래서 막내딸 코델리아와 리어 왕이 함께 슬픈 비극을 마지막을 맞이하는 게 그게 이제 리어 왕 얘기인데 첫 번째, 은퇴하지 않을 수 있다면 은퇴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녀에게 물려주더라도 모든 걸 다 물려주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지혜로운 조언자. 이 리어 왕 옆에 켄트 백작이 있었거든요. 그 켄트 백작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은퇴하더라도 그 두 자매 언니들한테만 아니고 셋째 코델리아가 엄청 좋은 진짜 제대로 된 착한 딸인 거 아시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바보 같은 행동 하십니까? 막 이런 조언을 하는데 그 조언을 안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은퇴하실 때 리어 왕 얘기를 생각하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은퇴하지 않을 수 있다면 은퇴하지 말까? 자녀에게 모든 걸 미리 물려주지 말까? 지혜로운 전문가의 조언을 들을까? 이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아직 하늘나라 갈 때가 안 됐는데 모든 자산을 자녀한테 물려주는 거는 지난 몇백 년간의 역사로 봤을 때 나를 버려라 라고 하는 선언이다. 진짜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여 상속 플랜은 어떤 플랜들을 가지고 잘 디자인을 하냐에 따라서 세금도 줄일 수 있고 가족과의 관계도 되게 건강하게 가질 수 있는 정말 좋은 전략입니다. 근데 한꺼번에 다 주지는 마라. 요거 분명히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연금을 받을 때는 우리가 세금을 내잖아요. 그 세금을 내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삼청연금 제도 시스템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첫 번째, 국민연금은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거고 퇴직연금은 표준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거고 개인연금은 여유 있는 생활을 보장을 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에서 여러분이 이해하실 건데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세금을 내죠. 퇴직연금은 어떤 자금이냐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 게 좀 달라지고 개인연금은 얼마나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서 비과세도 있고 세금을 내는 것도 있습니다. 저 삼청연금 제도를 잘 운용을 하면 사실은 뭐 노후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세금과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공적연금, 그래서 2002년도 이후부터 우리가 국민연금 내는 거에 대해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상관없지만 그 이후에 낸 거는 전부 소득세를 내고 종합과세 여부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때 50%를 소득으로 봐서 건강보험료 부과할 때 계산을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연금계좌라고 하는 게 있죠. IRP와 연금저축. 여기서 나오는 거는 그 들어간 돈이 어떤 돈이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에 따라서 세금 부분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넘어서서 지금 이제 900만 원인데 넘어서서 연금저축 계좌에 넣은 돈은 일단 비과세입니다. 연금 받을 때. 그 다음에 퇴직금 IRP 계좌에 넣은 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퇴직금과 관련된 걸로 이미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 퇴직금은 분류과세에서 따로 과세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금소득세로 계산은 되지만 퇴직금의 30% 할인해서 세금을 매기는 거고 그거는 종합소득세하고는 따로 계산을 합니다. 분류해서. 그 다음에 그러면 종합소득과세하고 관련돼 있는 건 뭐냐면 세액공제 받은 원금, 그 다음에 우리가 낸 돈이 원금이 계속 불어나서 운용수익으로 발생된 걸 우리가 연금으로 받을 때는 일단 연금소득세로 냅니다. 그래서
3.3%에서 5.5%까지 나이에 따라서 연금소득세를 내는데, 근데 이 돈이, 연금저축계좌에 돈이 1,500만 원이 넘어가면 분리과세를 할 수도 있고 종합소득세를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요 개념들 여러분 잡아서, 그래서 연금 포트폴리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진다는 개념들 여러분 가지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비과세 연금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변액연금보험이라든지 보험사에 가입하는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그리고 금액 한도에 따라서 비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비과세 되는 거는 종합과세도 상관이 없고 건강보험료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뭐 확정되진 않았지만 사적연금, 그래서 연금저축계좌에서 나오는 연금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자, 이런 약간의 주장과 소동이 잠깐 있었습니다.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과정들 속에서 진행하면 공적연금, 연금계좌 풀로 하고 그 다음에 비과세연금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공적연금과 연금계좌와 비과세연금 좀 포트폴리오를 균형적으로 좀 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늘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걸 할 때, 연금 포트폴리오 짤 때 우리가 요 순서를 조금 기억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연금저축계좌에 연금을 받을 때 세액공제 받지 않은 자기부담금, 이 세금 안 내는 거, 요게 먼저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퇴직급여가 IRP나 연금저축계좌로 들어가서 연금 우리 받을 때, 요거는 퇴직소득의 30% 과세된 거, 요거는 아까 뭐하고 상관없다 그랬죠? 종합소득과 상관없는 거. 요 순서로 먼저 인출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세액공제받은 자기부담금, 그 다음에 운용수익이 나온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처음에 받는 돈은 종합소득세하고 좀 상관이 없구나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득이나 연금저축계좌, 연금인출 순서 등을 고려를 해서 연금인출 플랜을 수립을 하면 세금과 관련돼서 절세할 수 있는 부분들이나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여지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니 우리가 세금과 관련된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연금액과 관련된 부분들하고 그거를 고려를 해서 어떤 포트폴리오가 가능하냐라고 하는 것들을 되게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주 전형적으로 조금만 비교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자,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을 우리가 받는 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금저축, IRP, 변액연금 이런 것들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보통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할 때 두 번째 그래프처럼 국민연금 받을 때 연금저축도 같이 30년 동안 받고 IRP도 30년 동안 받고 변액연금도 30년 동안 받고 이랬으면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좀 바꿔서,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국민연금은 여러분들이 조기연금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연기연금을 받아서 이게 조기에 받느냐 연장해서 받느냐는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그거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죠? 연금액이 달라지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국민연금은 내가 최대한 넣죠. 그 대신 연금저축하고 IRP는 당겨서 좀 받아. 그럼 인출하는 돈이 처음에 나오는 돈은 아까 과세가 안 되는 걸 먼저 받고 그 다음에 퇴직금에서 나오는 거를 먼저 받으니까 그건 어차피 종합소득하고 상관없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을 받을 때 국민연금하고 연결돼서 그 세금을 내니까 금액이 합쳐서 받은 돈들은 과세되는 금액을 상당히 좀 줄일 수 있죠. 그 다음에 변액연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도가 있는데 월납 150만 원, 뭐 일시납 1억 이런 한도가 있는데 그렇게 운영하는 거는 최대한 늦춰서 장기적으로 많이 운영해서 80세 이후로 받는다. 예를 들어서 이러면 그때 돈은 비과세가 되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 두 번째 있는 그림처럼 처음부터 국민연금, 저축연금, IRP, 연금 똑같이 받는 것보다 세금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저걸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연금액도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지금 은퇴한 이후에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내가 연금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디자인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주변에 있는 좋은 상담사하고 해서, 야, 내가 연금 인출할 때 어떤 경우에는 연금저축을 30년 받을 수도 있고
10년 받을 수도 있다며. 그걸 어떻게 디자인하는 게 좋아? 이런 것들 같이 고민해서 연금 인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 게 여러분들 연금하실 때 꼭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내가 연금액을 운용해서 인출할까,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만 좀 드리고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90년도에 미국에서 나온 책 중에서 되게 센세이션했던 책이 뭐냐면 다이 브로커, 다 쓰고 죽으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죽고 난 후에 은행에 한 푼이라도 남아있다면 그것은 낭비일 뿐이다. 죽은 다음에 자신의 재산이 사람들에게 도움되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도움이 될 때 사용해라. 죽을 때는 장의사에게 줄 돈만 남겨놓으면 된다. 이제 죽는 방식보다는 사는 방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라. 다 쓰고 죽는 것, 이것이 가장 잘 쓰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 책을 읽어보고 그때 되게 쇼킹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미국에서 90년대 후반부터 은퇴 얘기가 정말 중요하게 얘기됐던데 나왔던 책이거든요. 같이 한번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쓸데없이 은행에 남겨두지 말고 충분히 잘 쓰고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들이 그걸 잘 전달하는 것.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남긴 대로 어떻게 보면 세금만 남기게 될 수도 있으니까. 은퇴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그 피할 수 없으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즐길 수 있고 대비할 수 있느냐의 숙제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 돈을 연금 자산을 잘 지키고 잘 남기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이걸 그냥 회피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고민하시면서 좋은 플랜을 통해서 잘 지키고 잘 남기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멋진 노후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